아침에 글을 쓰고 방송을 하고 집회를 하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가는데 수많은 국민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 우리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하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그 제일 앞에 정화 목사님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라면 가고 싸우라면 싸우고 죽으라면 죽고 어찌됐든 이제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은 내일 안이 아니란 거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통해서 많이 밝혀졌습니다. 이걸 가장 먼저 비상계엄과 내란은 성립될 수도 없고 내란은 있지도 않다. 하물며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이런 선포를 하시고 지금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싸우고 계신 우리 헌법학자 김학성 교수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주 이 자리에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오래간만에 교회를 떠나고 광화문을 벗어나서 타 지역에서 자유마을 대회를 하게 돼서 너무나 이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많이 모이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와 또 우린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다 이재명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사회지만은 그러나 우리 광화문 애국 동지들만큼은 정말 원칙대로 말씀에 입각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도 위축되지 마시고 함께 싸워 나가도록 하십시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니까요. 한번 좀 올려주세요. 이재명이가 어떤 소리를 하고 있나. 조금 전에 올라온 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교의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다. 일본처럼 재단 해산 명령 검토야. 그러니까 이제 저 인간이 종교 탄압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제 신호 사인으로 이제 보여주는데 종교의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다. 이건 저 친구는 이제 그 사법시험을 겨우 붙어가지고 종교 분리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 종교 분리를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치는 여러분도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정치가 종교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종교는 정치에 개입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요. 누가 누구를 개입할 수 없느냐? 국가가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종교는 국가에 얼마든지 개입이 가능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우리끼리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유를 근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근데 독일에 또 유럽에 보면 기독교와 결합된 정당들이 많이 있죠.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독일의 최대 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다 기독교 사회당이다. 그래서 기독교와 결합된 정당이 현재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인데 왜 종교는 정치에 관여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는 우주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 주권자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전파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일에 이 교회는요,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국가 권력이나 사회 권력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만일에 우리 한국 교회 일부 또 상당수 교회가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는데 국가를 모른 척하고 있단 말이죠. 국가의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외면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을 교회 안으로 묶어두는 이런 접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묶어두면 안 되겠죠? 우주의 주관자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교회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만 국한시켜서 교회에다 묶는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이 보여줘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필연적으로
국가 권력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가 권력을 질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재명의 저 발언, 종교의 정치 개혁은 헌법 위반이다. 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인간에 떠드는 거예요. 아마 종교 탄압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짓거리 같은데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민주당 일당들이 대법원장의 법적 지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일을 해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컨대 지금 이제 신문 언론을 보면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왜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제가 이 헌법적 근거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간들은 첫 줄에 보시면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판사의 임명을 심의하고 의결하겠다, 이런 안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 말은 대법원장은 도장만 찍으라는 것인데, 우리 헌법은요, 헌법 101조 1항을 보면, 3항을 보면 104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법관을 임명한다. 줄여 얘기를 하면 법관을 누가 임명하죠?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그런데 대법원장이 아닌 사법행정위원회에서 법관의 임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 104조 3항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임명과 보직, 전직은 다른 거예요. 임명은 판사가 되게 만드는 거고, 보직과 전직권은 현재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A라는 판사를 도서관장으로 임명한다든지 또 A 판사를 서울지법 판사를 동부지법으로 보낸다든지 또는 울산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등의 전직, 그러니까 어떤 보직을 주는 것과 전직을 주는 것은 현재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합니다. 그런데 판사를 임명할 때는 대법관 회의에 동의를 얻도록 했는데, 이 대법관 회의의 의장은 당연직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 관점, 사법행정위원회가 판사의 임명에 결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우리 헌법 104조 3항에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하는 것은요, 건국 헌법도 지금까지 딱 한 번, 유신헌법을 제외하고서는 다 대법원장이 판사의 임명권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지금 임명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다음이요. 두 번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한다면 우리 헌법 101조를 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법권은 어디에 속하느냐? 법원에 속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 조문 101조에 해당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법권은 그랬는데 그 사법권이 뭐냐? 사법권은 첫째가 재판이죠. 둘째는 사법행정이 여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병원 그러면 의사가 제일 중심이 되잖아요. 왜 중심이 되느냐? 의사 하면은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에요. 치료. 그렇죠? 사법권 그러면 사법의 본질은 재판 업무란 말이죠. 따라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말은 첫째, 재판 업무는 법원이 전속한다. 두 번째는 이것 이외에도 사법행정이 있거든요. 법원의 전체의 직원들의 봉급 문제, 인사 문제, 재정 문제, 이게 다 사법행정에 속합니다. 이 사법행정도 사법권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 그럼 이 사법행정권의 핵심은 뭐냐? 법관 인사권이 되는 것이. 여기까지를 정리해보면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죠. 사법권의 핵심은 두 가지죠. 재판권과 사법행정권이 있죠. 사법행정의 핵심은 뭐라고요? 법관 인사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관 인사권을 법원에 속한다, 대법원장에 속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법행정위원회라고 하는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을 해치는 것은 헌법 101조의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근데 이들이 구성하는 것은 뭐냐? 사법행정위원회를 13명으로 하는데 이 인간들의 그 독특한 그 특징을 보면 13명 중에서 9명은 법관이 아닌 자로 하려는 거예요. 일반인으로. 그 법관은 4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법부가 누구의 움직임에 넘어갑니까? 일반인들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좌파 성격을 가진 인간들에 의해서 사법부가 좌지우지되는 것이죠. 법관을 4명 임명하는데 이것도 참 가슴을 칠 노릇이 4명 중에서 대법원장은 1명만 임명할 수 있어요. 때문에 보면 전국 법원장 회의가 있죠. 전국 법원장이 우리나라에 17개쯤 될 터인데 거기에 장들이 모여가지고 판사를 몇 명 임명해요? 1명밖에 임명 못해요. 그런데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평판사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대부분 다 뭡니까? 이 좌파들이 이 짓을 많이 해요. 이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는 2사람 추천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법원장들이 모였어도 1명밖에 추천을 못하고 싹 다 합쳐서 대법원장도 1명, 그러나 일반 평판사들이 모인 데서는 2명을 추천하도록 했던 것이, 그러니까 법관 4명 중에서 2명도 일반 평판사들로 하여금 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근데 나머지 9명을 보면요, 변호사 단체에서 하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법학교 수여가 있는데 법원 공무원 노조에서 1명을 또 추천할 수 있도록 했어요. 각 1명씩. 여기는 원칙이 뭐냐? 법관 자격 인정은 안 됩니다. 반드시 비법관이라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9사람은 반드시 비법관이어야 된다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있고 4명의 법관 중에서도 혹시 몰라서 2명은 평판사 중에서 그 모임 중에서 2명을 임명하도록 했단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주요 재판부 구성이라든지 영장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외부의 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다음이요. 그럼 이 또 사법행정위원회가 어떤 짓을 할 것이냐? 법관 인사뿐만 아니라 각종 법원의 행정 업무를 각급 법원장에게 위임할 수가 있거든요. 위임하게 되면 그 법원장이 주도가 돼서 법원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회의에서 그 중심이 돼가지고 사법행정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금 현재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김명수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법원장을요, 대법원장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추천을 하겠습니다. 서울지방 법원장이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 서울지방 법원 판사들을 모임해서 2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 1명을 임명하도록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민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법원장을 판사들이 추천하는 2사람 중에서 임명하게 되면요, 법원장은 소속 판사들에 대해서 감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법원장 하고 싶은 사람은요, 동료에게 덕담이나 하고 잘 보여야 되는 것이지 싫은 소리 할 사람은 법원장으로 추천이 안 될 거란 말이죠. 또 실제로 그래서 김명수 때는요, 판사들의 근무 태만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그래서 열심히 일 안 한다. 뭐 봉급은 나라에서 주니까. 그 다음에 사건 지연이 평소보다 한 30%가 더 딜레이 되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들어와서는요, 이 제도를 없앴습니다.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다시 어떻습니까? 김명수 때로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복원시켜서 법원장은 일본 판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2사람 중에서 하나를 근데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또 법관 정년도요, 1년에서 2년으로 이제 늘리면서 대법관은 그만두면 5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을 신설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대법관들을 물먹이기 위해서 5년간 개업을 이제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저건 명백하게 위헌인데, 저희 헌법재판소 가면 전 위헌 결정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재명 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다 하더라도 예전에 이것은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저렇게 해버리면요,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 그만두는 대법관은요,
개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 법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의 그 판사들을 갖다가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이 물매기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판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일반 공무원은 정직이 3개월이고 검사는 6개월인데 이 판사 정직을 2년으로 해버리면요, 이 판사 정직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년 해버리면요, 그냥 정직 2년 가는 거예요. 그럼 판사들이 부당하다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세월아 내월아 가는 것이죠. 2년간 엄청난 그 불이익을 받도록 이제 되는 것이, 즉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 이제 완결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법원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인데, 즉 어제 뉴스도 보니까 내란 재판부는 법사위를 뭐 통과했다고 그래요. 내란 재판부를 두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여튼 이런 위헌적인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제가 썼지만 내란 재판부, 영장 재판부, 이건 이제 위헌이라고 이제 했는데, 둘째 줄에 보시면 특별 법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께 뭐 헌법 강의를 제가 하고 싶지 않지만 특별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법원의 예외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우리 헌법에서 군사 법원만 허용돼요. 이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컨대 군 부대 내에 법원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전시 중에 언제 가서 재판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 부대 내에다가 법원을 임시로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군사 법원의 예외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속하게 처벌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특별법원은 우리 헌법에 근거가 필요한데, 내란 재판보다 영장 재판보다 이것도 일종의 특별법원이기 때문에 허락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특수법원은 뭔가면 이거는 우리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필요한 법원들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있죠.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또는 회생법원이라고 현재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요 사건만 합니다. 사건. 가정법원 가면 가정사건만 담당하죠. 행정법원은 행정사건만 해요. 보통 법원은 민사, 형사 모든 사건을 다 처리하는데, 요 특수법원은 몇 가지만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없지만 교통법원, 노동법원, 조세법원 이런 것들은 없지만 만들어져도 이거는 좋겠다. 왜냐면 교통법원이 만들어지면 그 판사가 교통사건만 담당했기 때문에 일 처리가 훨씬 더 원활하게 전문성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인데, 이 특별법원은 헌법에 근거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학자들이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 보니까 그 빌붙어서 떠드는 놈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학회장 하실 때도 제가 딱 보니까 저 성향이 이상한 놈이다 그랬는데, 제가 밝히진 않겠지만 서울에 어느 대학에 있는 교수인데, 엊그제 TV에 보니까 민주당 회의에 와가지고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역시 저놈은 그럴 줄 알았는데 저기가 있구나. 거기가 있는 놈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 때도 보니까 고대, 연대 뭐 할 거 없이 여러 놈들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빌붙어서 거기에 아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이죠. 예. 다음이요. 마지막인데요.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법치국가 빵점 아닙니까? 그런데 지지난달 10월 30날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라고는 이제 단체에서 베네수엘라의 법치국가 등급을 매겨보니까 전 세계 143개국 중에서 최하위 9등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지금 현재 헝가리에서 오르반 총리가 이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이 인간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해임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이제 법을 도입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유럽 연합이 이거는 예컨대 법 취지에 반한다 그래서 유럽 연합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동결하는 그런 제재를 받은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래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EU가 있어서 가장 적절한 제재는 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뭐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현재
자살하고 있는 중인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 자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승만의 건국에 대해서 침을 뱉고, 또 박정희의 산업화에 대해서도 침을 뱉고, 윤석열의 구국에 대해서도 침을 뱉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당수 국민들의 태도가 된 것인데, 우리 광화문 애국세력들은요 정말 그 원칙대로 총사령관이신 우리 정광훈 목사님 모시고 대한민국과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함께 매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 대부분 다 개입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 걸 막기 이전에 정가 2범 이상 범죄자들이 정치에 기어들어온 걸 다 막아야 됩니다. 이거. 아무래도 좌파에 좀 가서 훈련을 좀 받고 와야 되겠어요. 누가 뒤에 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김현지나 이재명이나 지금 나올 연사분들 고소 못하는 이유가 저분이 그래도 주사파 훈련을 담당했던 대장이기 때문에 저것들 밑바닥까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쫄아서 못하는 거야. 저번에 김학선 교수님이 강화문에서 고발을 하라 이래도 못하잖아, 그렇죠? 절대로 너희들 못 이긴다. 이동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주사파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토요일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조선일보나 한동훈 패거리들이 지금 그나마 지금 뭐 명맥이나마 숨만 헐떡고 있는 국민의힘을 완전히 항복시키기 위해서 내부 반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란의 명분은 계엄을 사과하라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쫓으라는 거고, 그래야 중도를 잡고 선거 이긴다는 건데, 그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리고 한동훈 일파들은, 특히 조선일보는 우리 광화문 애국 동지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을 멈춰야 됩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오늘 지금 어제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이걸 좀 약간 빨간 쪽을 좀 키워보면요, 계엄 1년이 되었는데 제대로 된 사과가 없다. 그 다음에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유능한 민생 야당이지 관념적 구호만 외치는 그런 이념 집단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넘겨봐 주시죠. 이걸 좀 제가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는 반란 세력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반란 세력들은 누구냐면, 양양자 최고위원이 계엄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엄태영 의원은 윤 대통령과 지난번 내쫓아놓고 또 절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이것을 지금 자중질환으로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가족들의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었죠, 사실은. 그 다음에 김종혁 등이 당원과 그리고 당을 모욕한 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선일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 주도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다 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기대하는 건 관념만 외치는 이념 집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국민의힘을 이념투쟁만, 제가 보기에는 이념투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념투쟁만 일삼는 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뒤집고, 우리 김학선 교수님 잘 설명했지만 헌법을 파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항하는 것도 헌법 파기에 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항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봐줘. 그리고 더한 것은 김창균이라는 자의 칼럼입니다. 이 자는 뭐라고 했냐면, 윤 대통령의 계엄을 지지하는 것은 마약을 먹고 헛것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다음요. 이게 지금 김창균이라는 자의 칼럼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요약했습니다. 다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자에게는 전통 지지층의 우리에는 중도층 오지 않는다. 산토끼는 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젊은 층은 국민의힘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당이 현재 절대의석을 얻은 것은 윤석열 패배 때문이다. 그리고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약 먹고 헛것을 보는 사람들, 이건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김창균 표현 그대로예요. 이 마약 먹은 사람과 단절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요. 그러면 김창균의 주장이 왜 거짓 주장인지 제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계엄과 첫 번째 부정선거 주장에 중도층의 지지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음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후에 지지율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에
작년 12월 첫째 주, 그 다음에 둘째 주 11%까지 빠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4%까지 빠졌다가 완전히 지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과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매주 토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는 그리고 김학성 교수는 내란 넷자도 꺼내지 말라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잠시 당황하다가 사태 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1월 24일 조선일보가 한 여론조사입니다. 만일 탄핵이 돼서 대통령 선거를 하면 정권 교체가 좋냐, 정권이 연장돼,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고 물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45%, 이재명 지지가 44%로 추월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론조사 공정에서요, 아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요 51%가 됐고 지지하지 않는다를 추월해버렸습니다. 과반을 넘었어요. 여러분, 이 51%는요 60%에 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100%가 다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투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70에서 75%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51%를 다시 환산하면요 60%가 넘어요. 60%가 지지했다는 얘기는 국민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하다고 여긴 거 아닙니까? 김창규는 거짓말한 거예요. 중도층이 왜 도망갔느냐? 국민의힘이 싸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광화문에서 싸울 때 중도층은 윤석열 계엄을 지지했어요.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뭘 좀 알고나 이야기하지 말이에요. 중도층 어떻게 잡는다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중도층 잡는다고 태극기를 멀리 했어요. 좌파들은 왼쪽에 보면 태극기를 들고 나왔는데 우리 김문수 후보 측은 태극기 아예 없잖아요. 조지 레이커프는 뭐랬냐면 중도층은 없다예요. 정치적으로 중도층은 없다. 그러면 누가 있냐? 이중 개념주의자가 있을 뿐이다. 여기 찍었다 저기 찍었다 하는 사람, 영어로는 스윙 보트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중도라는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찍고 저기 찍을 뿐이에요. 그래서 조지 레이커프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지지층을 확고히 잡고 그 다음에 이 스윙 보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끌어들여라는 것이에요. 지난 우리는 계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하다고 외치고 싸우니까 이중 개념주의가 계엄 지지로 왔던 거예요. 모르면 주둥이 닫아라! 이 자식들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최근에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중도 기웃거렸습니까? 좌파로 안 갔어요. 오히려 자기 가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민자들이 지금 멕시코나 중남미 이민자들이 미국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오히려 우파로 갔어요. 내년 선거 앞두고 중도층 가자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에게 항복하자는 선언입니다. 저 조선일보 저 멍청한 새끼들을 우리는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한쪽은 계엄은 내란이다, 대한민국 망쳤다 주장하는데 계엄을 사과한다 그러면 누가 옳다고 생각하겠어요? 중도층은 당연히 계엄이 내란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옳지요. 거기다 대놓고 사과해야 중도층이 자기한테 온대. 이런 정신머리 없는 새끼들 말이에요. 제가 하도 입에서 욕이 나와요. 가능하면 욕 안 하는데. 선거란요, 찍을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하는 정당에 왜 찍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옳다고 방방 떠야 될 판에 계엄 틀렸다고 주장하는데 거기 왜 찍어요? 안 가지. 선거는 유권자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 여기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함께 갖고 외워서 여러분들도 함께 지녀서 이것을 누구에게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선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한 집회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저희 강연을 듣고 김학성의 헌법 강연을 듣고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윤석열 계엄은 옳았다. 그런 주사파 좌파로부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했다. 그렇게 외치면 이 스윙보트, 다시 말하면 개념 없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중도층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쫓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탄핵 때 우리는 보셨잖아요. 그 추운 1월, 2월 때 우리가 지방 돌며 집회할 때 그동안 우리가 못 보던 상당수 국민들이 우리 집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찍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기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조선일보는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산다고 했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조선일보는 또 그 계엄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김건희 여사가 이 최재형이라는 목사 간첩입니다. 그가 몰래 카메라 차고 가서 명품 백 가지고 대통령 부영관한테 주면서 공작을 걸었어요. 그러면 마땅히 한동훈이라는 작자는 그 공작을 뭐라 해야지, 자기 부하시켜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무슨 말이 앙도 안 했더라고 공격했어요. 지난 총선에 왜 패배했냐, 부정선거도 여러 가지 있지만 한동훈이라는 작자가 대통령에게 대들었기 때문이에요. 보수를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진 겁니다. 그러면 조선일보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절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하도 나가라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야 이긴다고 하더만 지난 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졌습니다. 여러분, 조선일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것은 보수가 망하는 길이었고 패배의 길이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해서 이기지도 않고 계속 졌으면 뭐 사과를 하든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호환무치한 작자들은 멍청하고 모르면 입이나 닫고 있지, 외치고 외쳐서 보수를 망한 길로 이끌어 놓고 지금 또 보수를 망한 길로 가고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장동혁은 따르고 있지만 지금 국민이 한 열 몇 명 국회의원들이 아주 난리를 치르고 있습니다. 저들은 보수의 적들입니다. 저는 어차피 지금 국민 저항권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의원 107명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일파들 전부 쳐내서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과 손 합쳐서 싸워야 합니다. 지금 사과할 때가 아니라 목숨 걸고 싸울 때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이길 것입니다. 이야, 오늘따라 연설을 너무 잘해서 뒤에 앉아있는데 제 엉덩이가 들썩들썩했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안 하는데 이 비밀인데, 이동호 교수가 좌파에서 지금 우파로 돌아와서 이제 투쟁들이 앞장서서 지금 좌파를 두드러 깨고 있고, 교회를 몰랐던 제가 63년 만에 교회 나와서 인간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 저하고 이동호가 아닌가 싶어요. 이 연사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 꼭 물어봐요. 나는 죽어도 좌파는 못한다. 저기 이상호가 손을 안 들었구나. 두 손이 못 들겠구나. 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좌파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머리가 비상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절대 좌파가 안 됩니다. 근데 좌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레이몽 아롱이라는 프랑스의 이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수십 년 연구해서 이 좌파들을 정의한 거예요.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모순 투성이인 사회주의의 본질을 모른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쟁이다. 근데 이거를 정강훈 목사님 설교를 다 듣고 제가 요거를 딱 종합해서 세자로 딱 줄여보니까 사기꾼이야.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어요. 홍덕명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방탄소년 부럽지 않네요. 말년에 정말 살만 납니다. 화양연화를 하니까 정말 즐기면서 살아야죠. 오늘은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에 헌신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간별로 돌아가면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과연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나중에는 형식화되면서 기간 재정을 위해서 헌금하는 그런 예배로 전락하는 것 같았어요. 헌신의 의미도 모르는 채 헌신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은 헌신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헌신이 무엇인가?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본문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오랫동안 거기에 산에 머물기 때문에 산 밑에 있는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었느냐, 이러다가 우리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성의 지도자급들이 당시에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아론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모세는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을 다 내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보라,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광란의 도가니를 그렇게 춤을 추고 놀아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부터 너 네 백성들이 지금 저 아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모세는 십계를 받다가 말고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니까 정말로 이거는 눈에 볼 수 없는 그런 미친 광란의 춤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경로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충동받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구든지 여호와께 선자는 하나님 편에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전부 다 앞으로 나오너라. 그때에 레위 지파가 나가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앞에 나갔을 때에 각각 칼을 허리에 차라.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각각 자기 형제를, 자기 이웃을,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쳐라.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루 종일 사람을 쳐 죽였는데 무려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수그러지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 지파가 여호와께 헌신했다. 거기에 헌신이란 용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 여행을 해서 여러분이 3,500년 전에 시내산 아래에 있던 그 당시로 돌아갔다고 하면, 여러분이 만일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기 성경에 분명하게 각각 형제를 쳐라, 각각 친구를 쳐라, 각각 이웃을 쳐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울 정도가 아니죠. 한때 IMF가 왔을 때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할 때 그 책임자는 바로 인사 담당 이사들입니다. 위에서 회사 측에서 몇 명을 잘라라 하니까 안 자를 수는 없고, 평소에 그동안에 정들었던 자기 부하 직원들을 자기 손으로 쳐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가 독배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하고 요구하는 대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사람을 잘랐습니다. 자를 순간마다 내가 자르면 저 집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 부인과 자녀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이사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다 잘라놓고는 자기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가까운 사람을 인사를 통해 자르는데도 자기가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각각 형제를 쳐라, 각각 친구를 쳐라, 각각 이웃을 쳐라.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아무리 형제가 범죄했다고 해도
어제까지 형님 동생하던 친형제를 목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한 친구들은 형제 못지않게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이웃들을 쳐라.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명령이 더 지엄하다 보니까 그들을 다 치게 됩니다. 저들이 백성에게 임할 것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고 그 결과로 이들이 여호와께 헌신한 바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 바 되어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 사랑하는 애국 성도 여러분, 자유마을 모든 이렇게 간부 여러분,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 이 시대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자부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서 번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모든 제사의 으뜸가는 제사고 중심이 되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나머지 제사들은 제사 드린 사람이 고기를 그렇게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완전히 그 제물을 불살라는 것이 바로 번제의 제사입니다. 번제의 깊은 뜻이 무엇이냐? 번제는 바로 헌신의 의미가 있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완전히 불살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번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가 헌신의 의미를 지는 것이고, 시내산 밑에서 레위지파가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칼로 인정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결단, 이것이 바로 순교적 신앙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찾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헌신하자. 여호와께 헌신하자. 완전히 불살라드리자. 아까 이동호 장로님께서 이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어릴 때부터 유아세례 교인인 줄 압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를 좋아했고 김문수보다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계열들이 계속해서 뒤통수를 치고 계속해서 분탕질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조갑제가 부추기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장난에 또다시 돌아간다면 자유우파 국민의힘은 영원히 희망이 없습니다. 장동혁은 명백하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한 레위지파 사람들처럼 아무리 사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렇게 분탕주의자들, 사실상 보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인간들은 단호하게 처리해버려야 합니다. 100명이 있으나 80명이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80명 가지고 죽기로 싸우는 이것이 앞으로 당의 미래나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나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장동혁 대표야, 정신 차려라. 잘라라. 수술하라. 더 이상 조중동의 농간에 빠진다면 영원히 자유파 보수는 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전히 칼을 가지고 잘라야 되는 겁니다. 대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헌신했던 레위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목숨을 불살라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번제의 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 아니 말씀 너무 잘하시죠? 자, 제가 약속대로 새벽에 썼던 정강원 목사님에 대한 글을 전체 다를 들려주려면 한 30분 걸리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곡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고, 유튜브는 이것만 쇼츠로 만들어서 제목을 정강훈 선지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따갔어요. 제가 한 중간 대목의 일부분만 제가 낭독해 드릴 테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강훈 목사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자신뿐이다. 정강훈 선지자는 끝없이 묻고 있다. 대한민국을 이대로 두어도 되는가를. 정강훈 선지자는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악을 방관하는 교회가 회개하고 나서기를. 정강훈 선지자는 울부짖고 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정강훈 선지자는 통탄하고 있다.
기독교가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와 권력의 종속물이 되어가고 있음을, 정강훈 선지자는 혼자 눈물을 흘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이 희미해진 이 나라 운명을 붙잡고 교회 안에서 설교만 하면 선지자에 대한 저 많은 고통과 비난과 협박은 사라질 텐데 왜 5,300만 국민을 구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건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일까? 이 뒤에도 제가 오랫동안 목사님 곁에서 보았던 껍데기가 아니라 그분의 저 심장 안에 움직이고 있는 그 속을 들여다보고 제가 쓴 거예요. 필요하신 분은 나갈 때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풀스토리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또 가슴이 울려 그러네. 가슴아 진정하거라. 왜냐하면 이번에 나오실 분이 김대중을 적나라하게 까서 전라도에서 쫓겨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라도에서 이 목사님을 좋아하신 분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준환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 이재명이 문제입니다. 이재명이 때문에 안보가 문제가 생기고 경제가 문제가 생기고 외교가 문제가 생기고 그려 안 그려? 기여 아니여?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이재명이 문제입니다.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이재명이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려? 아니, 대통령 하기 전에 미국에도 오케이, 중국에 가서도 쎄쎄,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은 미국에 딱 붙지요. 야, 그 여자 수상 말이에요. 야, 이 사람 대단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을 일본이 싹 가져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재명이는요,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고 이게 눈가를 어디다 둘 줄을 몰라. 내가 보니까요, 이재명의 눈은 김현지한테도 못 가고 김부선이한테도 못 가고 김혜경이한테도 못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안보, 경제 모든 곳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이재명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비자를 두어요? 우리나라에 좋은 사람들, 나라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에게 와서 유익 주라는 것인데 비자를 주는데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들한테 비자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비자까지 싹 열어가지고 요새는 서울의 아줌마들이, 딸들이, 애들이 바깥에 거리를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학교에도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애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는 대한민국이 돼버렸다고 말이요. 자, 그러면 이재명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재명이는 왜 이걸 못하는가? 그대 이재명은 왜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첫 번째는 김일성이, 김대중이 전라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안 그려? 여러분, 지금 근세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오느냐? 공산주의 때문에 온 거예요. 이 공산주의를 김일성이가 가져왔고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이 김대중이고 김대중이를 선생님으로 모시는 전라도 사람들 때문에 이 모든 거 누구 때문이냐? 바로 이 바톤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이재명이가 이어받은 거야. 이것을 확확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고향 사람, 전라도 사람이 이걸 밀어준단 말이에요. 아니, 전라도 사람들은 왜 이재명이를 밀어줍니까? 왜 범죄자인 조국을 밀어줍니까? 광주 사람들은 그렇게 인권도시 그러는데 세상에 전라도 사람을 이북으로 불태워 죽이는 그 일에 전라도 사람들은 입도 뻥끗하네. 그게 무슨 전라도 광주의 인권입니까? 열불나한다. 아까 밥을 먹으면서 잠깐 전광훈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요, 이재명이는 자범 아니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범이 아니래요. 그것보다 더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죄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기 범죄라는 거야. 근데 우리의 최고의 사기꾼이 누구냐? 김일성이야. 최고의 사기꾼이 누구냐? 김대중이잖아. 그래 안 그려? 그런데 그 사기꾼의 DNA를 누가 받았어? 그러면 사기꾼한테 한 번 사기를 당하는 건 이해가 돼? 두 번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세 번 당하면 돼 안 돼? 그런데 지금 네 번째 당하잖아. 여러분 좌파들 공산주의자들은 모두가 다 국민을 속여먹는 사기꾼들이야.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내려갈게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사기꾼들 앞에서 찰리 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노만 하면 안 된다. 분노가 일어나죠. 열불나죠. 근데 분노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자유마을 식구들이 조직을 해야 돼. 조직. 한 사람이 10사람씩, 10사람이 100사람씩 이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투표장으로 데리고 가야 돼.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정광훈 목사님의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1000만을 조직하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있어. 요즘에 군가를 부르면서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탁 걸어갈 때 봐요. 어떻게 걸어가요? 눈을 앞에 탁 뜨고 착착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재명이는 어떻게 걸어가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거기다 맡기면 돼 안 돼? 그래서 자유마을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조직을 해서 살리자 그 말이야. 야, 아니 설교자라니 연설 잘하신 줄 알았더니 연기도 오늘 보니까 끝내주네요. 이재명 연기 중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요. 정광 목사님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몰라도 머리를 까딱까딱 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존경하시고 가장 보고 싶어하는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차분한 모습으로 소개할 테니까 큰 박수와 한호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필연적으로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선지자께서 전 국민을 향해 외치셨던 경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2030, 40 청년들이여, 선지자의 외침에 벌떡 일어나 함께 뛰어갑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파탄나고 우파 숙청, 공무원 숙청도 모자라서 내란 재판부까지 설치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한 뒤에 나라를 찾겠다고 난리법석을 떨지 말라는 이 시대 영적 지도자, 나라가 거들나기 전에 이 나라를 구하자는 이 시대 영적 지도의 부름에 5,300만 국민은 모두 함께 따라 나서야 됩니다. 선지자께서 8년 전부터 전국과 해외를 돌면서 눈물겨운 호소로 국민 계몽을 했던 메시지는 지금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3대 특검의 내란 청산이 결국 공산 독재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때 이대로 두면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침묵하시면 망국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1천만 국민이 똘똘 뭉쳐서 선지자와 함께 국민 저항권으로 내란 사기를 치고 있는 이 반국가 세력과 반국가 정권을 우리가 처단합시다. 국민혁명의장, 부정선거 진실규명 국민총괄위원장이시며 한기총 대표장을 지내신 정광훈 목사님을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끝났어요. 왜 끝난지 알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평양에 가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명했다고. 그래서 문재인이가 이게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명하고 와서, 그래서 내가 청와대 비닐 텐트를 쳐놓고 그래서 애국운동을 시작한 거야. 목사가 금식하다가 죽으면 천당은 가니까. 그래서 내가 10하루를 굶었어. 10하루를. 그랬더니 뭐 홍동명을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와서 정광훈 너가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금식을 나눠서 할 테니까 빨리 죽 먹으라고. 그때 얼마나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지. 그래서 내가 죽을 처먹었어. 처먹는데요,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 세상에 영하 15도 되는 날씨에서 이렇게 투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종로경찰서장이 하는 말이, 그때 종로경찰서장이 1번이에요. 1번인데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있을 때니까, 목사님, 만약에 저체온증으로 한 명이라도 죽으면 바로 목사님을 구속하겠습니다. 그래요? 난 구속돼도 괜찮아. 왜 이렇게 영하 15도 되는 날씨에 이 잠을 재우냐고.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스러워서 새벽 2시에 나가서 죽었나 안 죽었나 발로 차봤어, 이렇게. 그랬더니, 아우, 목사님 어떻게 신방을 오셨냐 그래. 그래 또 몇 걸음 더 가다 또 발로 차봤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작 잡았더니, 아이고, 목사님 아파요! 또 그래. 그래서 한 명도 안 죽었어, 한 명. 그 다음에 종로경찰서장이 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는데, 왜? 우리가 하도 집회를 강렬하게 하니까 뭐라 했냐면은, 목사님, 절대로 분신 자살은 안 하기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분신 자살을 해버리면 이것은 국제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좋다고. 절대로 나는 분신 자살 안 하기로 약속하겠다고 새끼손가락 걸었어. 근데 내가 강화문 운동을 7, 8년을 하면서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인류 역사 2000년 역사의 기록이야, 기록. 지금도 강화문 집회가 계속 토요일마다 이어지는데, 이번 토요일 날도 어떤 좌파 애들이 또 헛소문 퍼뜨려서 오늘부터, 이번 토요일부터는 집회 안 한다. 그러니까는 우리는요, 비가 오나, 그 다음 뭐야?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로 나온 날까지는 강화문 투쟁 계속할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1차 구속됐다가 지기현 판사가 한번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날 보고 한번 와달래. 그래서 내가 이제 갔더니 서울대 법대 동기 중에서 아주 사실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신앙이 너무 좋은 그 서울대 법대 동기, 윤석열 대통령 동기가 그 정강훈 목사님을 만나거든. 꼭 안수기도를 받으라고. 그래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말을 해서 자기 서울대 법대 동기가 정강훈 목사님을 만나면 정강훈 목사님은 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이 서울대 법대 동기가 아마 강화문에 계속 온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러면 저한테 안수 받으실래?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안수 받으면 영광이죠. 그래 안수 2번 했어. 2번. 안수 2번. 한 번은 영접기도 하고 한 번은 성령으로 강타하게 해달라고 안수를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8평에 갇혀 있는데 여기가 바로 기도실이라고 하는. 그건 누가 만든지 알아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안수를 해가지고 성령이 그 속에 강타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나한테 안수의 능력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에 1.8평에 갇혔는데도 여기가 바로 기도실이라는 거예요. 기도실. 그뿐이 아니라 재판받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당당하게 세상에 변호사들이 변론할 시간을 절반 가까이를 윤석열이가 직접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8일 날 반드시 무죄로 나오게 돼 있어요. 1월 18일 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루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 5번 만났는데 하루는 갔더니 내가 이렇게 말했어. 멘토가 없는 정치인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이 나를 멘토해 주실래요? 그럼 내가 오늘부터 내가 멘토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가 편지를 4번 썼어요. 4번. 지금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재수번호 알아가지고 4번을 썼는데 첫 번째 편지는 뭐냐? 성경을 읽는데 시편을 읽는다는 거야. 그래서 시편은 위로의 책이니까 그 시편 보다가 성경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말,
랑게지,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제일 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존재의 제일 원인. 그러니까 아예 존재의 제일 원인이 누구냐? 예수야, 예수.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순서는 요한복음부터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로 돌아와서 읽을 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아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하지 말고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의 본체시니라. 요렇게 내가 전부 다 편지를 써가지고 예수로 바꿔가지고 이래야 요한복음이 이해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편지 4번 썼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내가 또 용기를 주려고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현역 대통령으로 돌아옵니다. 나는요, 내가 선포한 말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면 초저녁에는 잠을 자요. 그 다음에 밤 12시부터 일어나서 보통 3시간, 4시간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벽 4시부터 또 6시, 7시까지 다시 잠을 자요. 그게 내 기도 스타일이야. 기도 스타일인데, 그래서 내가 기도를 깊이 하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줘요. 이거 보세요. 황교안 장군님 어디 가셨어요? 일로 올라와 보세요. 황교안 장군님한테 내가 물어볼 말이 있어요. 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검찰총장을 할 때 하루는 저녁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뭐라 꿨냐?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어라.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보여줘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이래 이어서 반드시 감옥을 갈 것이다. 대통령이 될지라도 감옥을 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 그리고 법정투쟁이 일어나리라. 내가 선지자 맞아 안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 꿈을 꾸고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려고 광화문 광장에서 세상에 내가 그 꿈을 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그때 검찰총장 시절인데 대통령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 다음 이어서 감옥을 갈 것이다. 그 다음에 법정투쟁이 일어나랴. 근데 김학성 교수님하고 내가 설명을 했을 때 뭐라냐니까 대통령 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깜빵 가는 거 그건 도저히 이해 안 된다고 장로님이 얘기했어 안 했어요? 했습니다. 얘기했죠. 근데 깜빵 갔어 안 갔어? 이걸 선지자라는 여기 앉았다가요. 이따가 다시 또 나와요. 여기 앉았다가. 하루는 또 기도하는데 새벽 2시, 3시에 기도하는데 그때는요 당 대표란 말도 없을 텐데 김기현 장로가 당 대표가 되리라. 자, 그래서 내가 새벽 6시까지 기다렸다가 김기현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 축하합니다. 당 대표 됩니다. 그때 당 대표란 말도 없을 때야. 선거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누가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얏트 호텔로 오세요. 증명을 남기기 위하여 장경동, 장학일, 그 다음에 또 조나단, 강은식 다 데리고 증거를 남기려고 데리고 갔어요. 가서 당 대표 됩니다. 네, 그랬더니 자기는 당 대표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김기현이가 당 대표 돼서 안 됐어요. 이걸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질러대는 말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했잖아. 이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요? 그러면 내가 질러대는 말에 대해서 앞으로도 내가 질러대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받들어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 강화문 운동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 예수 한국. 그러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될까 안 될까? 된다니까 반드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요 1월 18일 날 이미 지기현 판사가 말했어요. 1월 18일 날 재판을 종결하겠다. 이건 지기현 판사가 말한 거야. 윤석열의 그것을 하는데
그래서 1월 18일 날 이제 나오면 그 다음에 1월 19일 그 다음 날 있잖아. 1월 18일 날 나오면 내가 바로 아파트로 나올 거니까 아파트로 나오면 내 아파트에 가서 1월 19일 날 만나서 바로 광화문으로 끌고 나오려고 그래.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1,000만 명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1,000만 명이. 윤석열 대통령이요 딱 나오면 광화문광장에 딱 세워놓고 참 여러분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설 한번 질러 대버리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요 현역 대통령으로 복귀되는 것보다가 사실은 이 이재명 이놈은요, 이재명과 윤석열도 그렇고 이재명하고 3대 좌표 문재인하고 김대중은요 좌파 대통령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북한에다가 돈 다 갖다 주는 좌파 대통령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벌써 절반 했으니까 3년 했으니까 이어서 나중에 2년 하면 안 돼. 하지 말고 차라리 대통령을 다시 출마해서 60일 안에 하게 돼 있어요. 헌법에 보면 60일 안에 하게 돼 있으니까 현역 대통령을 다시 출마해가지고 다시 당선되면 5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나는 5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할 수 있잖아. 멘토. 지금요 야당 여당 300석 국회의원들이요 저것들요 정치하는 걸 보니까 국민의힘 정당도 그렇고 세계 인간되기를 거부한 거야. 그 이유가 딱 하나요. 뭐냐, 저 새끼들은 지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절대요 멘토가 없는 사람은 정치인이든지 교수든지 뭐 목사든지 멘토가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잘 되느냐, 내가 하는 일마다 왜 다 잘 됐냐, 나는 김중곤 조영기 목사님을 내가 멘토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 형통한 거야. 조영기 목사님이 서울대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동생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했어.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내 아들이라 그래. 내 아들. 나를 보고 내 아들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김중곤 목사님은요, 내가 일주일에 하루씩 2년을 불려다녔는데, 일주일에 하루씩 2년을 불려다녔어. 근데 꼭 새벽 4시에 전화가 와. 일어나셨는가? 그럼 내가 또 잠자다가 일어나는 거, 전화 받는 것 같이 또 속이려고 일부러 또 전화기 들기 전에 막 목소리를 아하하하 아하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해서, 예, 일어났습니다. 딱 그러니까 잠도 안 주무셨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김중곤 목사님한테요 2년을 불려다녔는데요, 일주일에 하루씩 2년을 불려다녔는데, 세상에요 참 조영기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이 벌써 30년 전에 대한민국이 빨갱이 세상이 될 것을 이미 예견한 거야. 자, 조영기, 김중곤 목사님이 선지자 맞아 안 맞아? 이게 지금 현재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황 전 장군님, 네, 종전협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80년간 잘 하고 있는데 왜 나갑니까? 세상에 한미연합사 그 없애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종전선언 하자, 네. 그다음에 뭐 평화협정 맺자, 네. 다 네. 숨은 계략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엔 사령부 해체하고, 그다음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네.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하자, 그거죠.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 국민들의 절반이 이재명한테 속고 있다는 거야.
아니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 안 돼? 세상에 말이야. 주한미군 철수해버리면요, 평택에 철수하면 이 평택은요 동두천처럼 돼버려. 완전히요 거지 나라가 돼버려. 거지 동네가 다 돼버려. 그래서 나는 무저항으로 가문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주면 4.19 혁명 때는요 160명 가까이 학생들이 죽었어요. 그 우리는 이제 무혈혁명을 하기 위해서 4.19 정신을 개성하라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보세요. 여기 있어요. 4.19 정신을 개성하라 했잖아요. 개성하라고. 헌법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4.19 같이 수백 명의 학생들이 죽어서는 안 되니까 한 명도 안 죽기 위하여 우리는 광화문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달라고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호소하는데,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500만이 모였어. 500만. 언제 모였냐? 2019년도에 500만이 모였는데 그게 기록인데, 그 다음에 지나간 3.1절 때 또 거의 그만큼 모였어요. 자, 내가 미국 상원의원들을 21명 만났는데, 이 상원의원들에게 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만들어 갔어요. 그랬더니 이거 보여줬더니요 날 보고 그래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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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그래서 그래요. 이거 진짜 네가 했냐 그래서, 봐라 앞에 연단에 서 있는 사람이 나지 않느냐, 내가 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나는 애국운동 40년 했는데 문재인 때 내가 깜빵을 3번 갔어요. 3번. 내가 3번 깜빵 안 갔으면요 절대로 윤석열이 대통령 될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돼요? 내가 이것을 7년 했단 말이야. 7년. 여러분들은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정광훈 목사한테 감사해야 돼요. 내가 7년 안 했으면요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황교안 장군님한테 다시 한번 종전협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방위 출신을 국방부 장관을 세우는 역사가 세계에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뭐냐? 그 다음에 미국 문화원에다 불을 지른 놈을 김민석을 총리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전부 좌파 내지는 빨갱이 내지는 종북 내지는 이런 놈들로 내각을 다 짠 거야. 이게 뭐냐? 대한민국을 전쟁 없이 북한에다 넘겨주겠다는 거야. 하는 정책, 인사 보면 여러분 북한의 연방제로 가면 돼요? 자유발언 해주세요. 이제 자유발언. 여러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각 분야가 다 무너진 게 확인됐지만은 특히 군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에 북한이 우리를 도발시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유엔 사령부 정전위에서 기록된 것만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몇 회 정도 되겠습니까? 잘 모르시죠? 예. 총 221회랍니다. 이 중에 무력 도발, 포를 쏘고 총을 쏘고 월경을 하고 우리 함정에 대해서 포격을 하고 이런 것만 26번입니다. 여러분, 53년 7월 27일 이후에 1960년대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68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1.11 사태, 청와대 김신조 왔던 거.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태, 푸에볼로 그때 있었습니다. 70년대 들어와서 여러분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76년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80년대 들어와서 뭐 있습니까? 83년도 버마 랭군 거기서 폭발을 시켜가지고 사실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폭파시켰는데 많은 아까운 인재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칼기 폭파 사건 기억나시죠? 예, 80년대에 들어와서 또 뭐 있습니까? 80년대에 저 칼기 폭파 사건이 있었죠. 90년대 들어가지고 99년도에 1차 대청해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2002년도에 2차 서해 대청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2009년도에 뭐가 있습니까? 서해 교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우리 함정, 초계함 격침되고, 그 다음에 연평도의 포격, 여러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번 했을까요? 이런 무력 도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재명은 최근에 들어와서 북한이 초고속 미사일을 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엄청 자제했다고 했습니다. 경고를 해야죠. 이게 과연 국간 조직인지, 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저는 이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상황이 어떠냐, 수준이 어떠냐. 여러분, 1964년 12월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일 리프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독일에 갔습니다. 그때 한 수년 전부터 독일에 우리 광부들, 우리 간호사들이 독일에 갔습니다. 여러분, 독일이요, 우리 이전에 다른 나라에서, 유럽 동구 여러 나라, 아프리카에서 광부들, 간호사들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광부들이 와서 그 깊은 곳에서 엄청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자기들이 상상도 못하는 환자들이 들어오면은 의사들, 간호사들도 하지 않는 옷에 피실이 되려고 하면서 응급조치를 하고, 염을 하면서 울고 흐느끼고, 이런 모습이 완전히 독일 사회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독일에서 한국 대통령을 한번 초대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 가서 광부들하고 간호사들을 모아놓고 박 대통령이 연설을 하다가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다 울었어요. 여러분, 1964년 일이면은 그때 광부로 가신 분들, 그때 간호사로 가신 분들이 지금 40년대 또는 5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지금 70, 우리 나이 또래, 그리고 80대, 이런 분들이 거기서 돈을 모아서 1년에 한국으로 송금한 게 5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한국 총 경제의 2%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독일이 그것을 보증 삼아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원조를 하고 싶었는데 국제 관리가 있으니까 3억 마르크를 원조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리프게 대통령하고 가면서 차 안에서 계속 울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그분들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그런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요, 전 세계 정상들로부터만 70명 이상으로부터 이런 지도자가 없었다, 칭찬을 받은 분이에요. 심지어 덩소평도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에서 지금 대통령들 여론조사 이번에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나오지도 않아요. 노무현의 일이래요. 도대체 어찌든,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지하철 타고 오는데 젊은 놈 두 놈이 이야기를 내 옆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권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야, 너희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전 세계 정상들이 전 세계에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아느냐? 이승만 대통령 없었으면 너희들 지금 북한처럼 살고 있는데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가서 책 좀 봐라. 여러분, 저는요 젊은이들하고 뭐 여기 오기 전에 안보 강연도 하고 간증하고 뭐 저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종교도 탓이죠. 이승만 대통령을 아예, 박정희 대통령을 아예 부르지도 않는 이런 사람 그 싹수 놀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이런 자유와 그를 번영을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아까 저 목사님 말씀하셨죠. 미국 없었으면 우리는 해방되지도 못했습니다. 6.25 벗어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중국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처럼 개인적으로 몇 대가 가문으로 우리 선교사들처럼 이 땅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은 그런 게 단 하나로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쓰레기 같은 정치인놈들은 중국을 저렇게 따라가고 거기에 개딸들, 여러분, 난 개딸 정말 개혁의 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민노총 전위부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아니라는데 광우병 지금까지 사과했습니까? 전대 국힘당 이놈들이 싸우지도 못하고 배반해서 탄핵까지 시킨 놈들이 지금 또 계엄을 사과한다고 지랄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만 시키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우리 목사님이 지금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가만히 듣다가 우리 저 정식으로 전 세계 기네스북 오르는 거기에다가 심사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매주마다 모이면서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한 건의 사고도 없이 7년 이상을 계속한 것은 세계의 어느 역사상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또 목사님 어제 또 지시하시는 거 보고, 근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지난 토요일 주일날 하고 하루 딱 지났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모이셔서요. 여러분, 충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들고 우리 한국교회가 통회해서 자복해서 여러분 진리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이재명 정권하고 싸울 가치도 없어요.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이 일에 마지막까지 기도원 300명 용사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성 교수님 나와봐요. 헌법학자 제1호야. 내가 아까 강의를 잘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4.19가 왜 일어났어요? 이승만 정부 밑에서 이기붕 부통령 선거에 선거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고 확대되면서 정부통령 선거에 대한 문제점으로 다시 확대가 됐죠, 목사님. 그래서 이제 사회부 지금 헌법 전문 있잖아요. 네네. 이거 한번 해설 한번 해봐요. 자,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다음 문장이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4.19 혁명은 불의에 항거했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 하나, 두 번째는 헌법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국민들은 불의에 항거해야 된다. 그와 같은 이제 당위성을 헌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대통령이 계엄한 것이 내란이요, 아니요? 헌법 77조에 보면 헌법 77조 찾아봐. 그래서 하루에 2번 올라오면 차비가 좀 있나요? 차비 1,000원 줄게. 1,000원. 알겠습니다. 저는 한 번 올라올 줄 알았는데 2번이라서 77조를 보면요,
이게 헌법의 계엄 조항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대통령은 주어가 대통령이죠. 이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엊그제 제가 예전에는 좋아했던 이 문화일보 논설위원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면 이 계엄은 국가가 외부의 침입이 있었을 경우에 이거를 방어할 때만 한다고 얘기를 해서 저 인간 좀 정신 나간 놈이다 내가 했는데 헌법은 분명히 전시만 말하고 있질 않고 사변도 말하면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돼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따라서 대통령은 전쟁이 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지역에 사변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대통령은 병력으로서 그러니까 이 계엄은 병력을 동원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중앙선관위의 국회에 군인이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계속 군합발이 짓밟는 데 있다고 소리하고 있는데 계엄이 선포되면 반드시 누가 들어갑니까? 병력이 투입됩니다. 병력이. 헌법이 돼 있잖아요. 병력으로서 이러이러할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 77조 1항에 근거해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걸 바로 내란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국가 반란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요. 자, 네. 너무 바쁘니까 공수처는요 수사와 기소 권한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는요, 여러분 공무원의 직무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다시 한번요, 공무원의 직무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도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요 직무범죄를 범했을 때에는 재직 중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내란이나 외환죄 이외에는 처벌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대통령이 어떤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그 행위가 월권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백보양보에서 그렇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죠. 직권남용은 재직 중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고난 없는 자가 대통령을 수사를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 현행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는요 3사람에 대해서만 기소가 가능합니다. 판사, 검사, 그다음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고 나머지는 기소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기소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목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현역 대통령 시절에 네, 공수처에 의해서 끌려갔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예.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 그 5명이 네, 기소됐죠. 기소됐습니다. 네. 됐죠. 예, 예. 특검에서 이제 공수처를 갖다가 문제 삼아서 지금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 세상에 사람이 말을 붙여야 될 걸 붙여야지. 내란 수괴가 뭡니까?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 원래가 이제 처음에는 형법에서 내란 수괴라는 말을 썼다가 법을 바꿔서 내란 우두머리라는 말을 바꿨는데요. 여러분, 내란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 내란은 이겁니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다. 폭동을. 그게 형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과 동시에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폭동은 뭐냐? 단순한 폭력 행사가 아니라 한 지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할 정도의 폭력 행사를 폭동이라고 한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을 경우에 영등포구 전체가 안전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폭력 행사가 혹여 있었다면 폭동이라고 볼 소지가 있지만 전혀 없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직에 있는데 뭔 국헌문란의 목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을 갖지 않는 자들이 대통령직을 끌어내고 대통령을 끌어낸 다음에 자신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법 상식에 맞는 것인데,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는데, 여러분 예컨대 보세요. 지금 얼마나 나라가 개판인가 하면 저와 같은 판단은 대통령만이
판단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기타 이게 국가 안보에 관한 주요 사태인지 아닌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일개 몇 놈 안 되는 검사나 일개 판사가 이 헌법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를 가지고 기다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됐기 때문에 나라가 이모왕 이 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 자, 마지막 원포인트. 네. 지금이야말로 4.19 혁명을 일으켜야 될 지금 상황이죠, 목사님. 상황이에요. 왜냐면요, 네. 국민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정상적인 국가 권력의 구제 방법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인권이 해결되지 못하고 나라의 법치주의가 완성되지 실현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교안장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사법적 구제 절차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저는 이제껏 제가 30년 넘게 헌법 교수를 했지만은 지금과 같은 지독한 입법 독재를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세상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과 타협하는 것을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수단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수단이 뭐냐? 저항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또 하셔도 돼요, 목사님. 아니, 예. 계엄령이 선포되니까 네. 국회에서 네. 2시간 만에 네. 해제가 의결을 했죠? 의제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 계엄령을 선포된 후에 국회가 2시간 만에 2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끝났죠. 예, 사실상 끝났죠. 예.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 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이게 뒤집어지려니까 대통령은 헌법상 고난에 근거해서 그것도 중앙선관위에 300명을 파견한 것은요, 그 전에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이 넘쳐난다라고 정보를 대통령은 듣고 있기 때문에 맞아. 차제에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끄집어내가지고 정말로 이게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백일하에 밝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죠. 중앙선관위에 국회에다가 병력을 투입한 것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거기에 보관되는 각종의 서버나 기록들을 끄집어낼 때까지 국회가 해제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 병력을 최소한 투입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번 모든 과정에서 전혀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중앙선관위의 이 부정 의혹이 강하게 전 국민에게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서 중앙선관위의 이 서버나 각종 기록들을 압수수색해서 백일하의 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계엄이 선포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전혀 재판 중에서 보면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 목적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 군합발로 뭐 국회를 어떻게 했다고 이따 소리만 나오는데 진정한 목적이 뭐냐 말이죠.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계엄을 선포하겠습니까? 또 중앙선관위에 왜 국회보다 많은 사람을 보냈냐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병력을 보내서 이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야 될 것이다. 선거 부정이 있게 되면 민주주의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 정보권자인 대통령은 고민과 고민 끝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설 수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계엄을 선포해서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죠. 아까도 보다시피 중앙선관위에 군인이 들어갔다.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럼 병력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근데 가지도 않았어요. 선관위에 갔잖아요. 아니, 휴게소에서 놀았어. 아니 서버 근처에 왔다 방첩사가. 갔다. 서버 근처에 가지 않았나요, 목사님? 서버 근처에 왔다 갔다. 가지도 않았다니까. 여하튼간에 가기 전에 이미 계엄령이 해제가 돼가지고 가지도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그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것도 헌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고 중앙선관위의 그 직원들의 휴대폰을 뺏었잖아요.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영장 없이 했죠. 당연히 영장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 다시 한번 77조 3항을 좀 봐요. 영장 없이 가능해요. 자, 봐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할 수 있다. 영장제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할 수 있다는 말은 뭔가면 영장주의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확립된 판례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이의 없이 인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중앙선관위에 군대가 들어가서 직원들 휴대폰 뺏었어요. 영장 필요 없어요. 압수수색하는 거 영장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넓은 의미의 정부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특별한 조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됩니까? 제가 그래서 작년 이 12월 3일 이후에 전국 돌면서 얘기할 때 내란에 내자도 끊이지 말라라고 제가 모든 애국민들에게 호소한 것도 자신 있게 말한 것도 제가 아무리 뒤집어 봐도 77조 1항과 3항에 의해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헌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계엄 선포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란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어볼 말이 수도 없이 많지만 내가 오늘 두 번째 왔기 때문에 2,000원 줄 테니까요. 박수하겠습니다. 황준선 장군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공수부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서 절대는 민간인하고 부딪히지 말라 해서 영상 있으면 한번 비춰봐요. 공수부대가 막 쫓겨다니고 그냥 총 안 뺏기려고 막 도망다니는 거, 그 영상 한번 비춰봐요. 국회 가서. 그럼 이게 다 대통령은 민간인하고 부딪히지 말라고 이렇게 김영현 통해서 지시를 한 건데, 근데 일단은 그 앞에 이거 찾을 때까지, 영상 찾을 때까지 한번 물어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몇 번 했어요? 5번 했습니다. 5번. 박정희 때는 계엄령 몇 번 했어요? 4번 했습니다. 4번 했어요. 예. 최규하 때는요? 2번 했습니다. 2번 했죠. 이게 12번째입니다. 12번째. 12번째 비상계엄입니다. 대한민국은 계엄령으로 인해서 세워진 나라야.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이승만 때는 계엄령 몇 번 했어요? 5번. 박정희 때는 몇 번 했어요? 다 외우지 않습니까? 최규하 때는 몇 번 했어요? 2번. 그러면 계엄령 한 것이 죄요, 아니요? 그 이번에 계엄령 한 것에 대해서도 계엄령에 찬성하는 사람이 64%야. 전 국민의 64%. 또 이재명을 재판을, 그 전에 진 죄에 대해서 대장동, 백현동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또 64%야. 이제 장로님은 내가 써먹을 거 다 써먹었으니까 다시 이제 나도 외웠으니까, 이승만 때 계엄을 몇 번 했다고? 박정희 때 몇 번 했다고? 최규하 때 몇 번 했다고? 그럼 계엄령 한 것이 죄야, 아니야? 대한민국은 계엄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야.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한 것이 잘못이요. 그래서 내가 늘 방송할 때 대한민국은 이미 간첩에게 점령된 나라다는, 이미 간첩이 점령했다는 거야. 대한민국에 지금 간첩이 얼마 있느냐? 직파 간첩, 남노당 간첩 300만이 넘어요. 30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거 100번 해봤자 안 되는 거야. 결국은 4.19와 5.16 혁명으로 맞짱 떠야 돼. 이해가 됐어요?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나와본 사람 한번 두 손 들고 만세.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나와본 사람이 2천만 명이 넘어요. 한 번이라도 온 사람이. 근데 이게 한꺼번에 안 모이니까 이재명이가 저게 안 끌려 내려오는 거야. 이번에도 토요일 날 가문대 할까 안 할까? 아예 여러분 다짐 받아야 돼. 이번에 가문 토요일 날, 토요일 또 날씨가 따뜻하고 좋대요. 토요일 날은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 날 가문에 오기로 나하고 약속할 사람은 두 손 들고 만세. 그럼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2천만이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은 2천만이 넘는데, 이게
한꺼번에 모이면 1000만 명만 모여도 대한민국을 제2의 건국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처음 시작부터 김학성 교수님이 강의한 것부터 이것을 전국에다가 아는 사람, 여러분 지금 핸드폰에 메시지가 이름이 입력된 것이 최소한 보험회사의 통계에 의하면은 100명은 다 넘을 거라고.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집회한 이 내용을 처음부터 김학성 교수님이 강의한 것부터 계속 전파하라고. 문자 메시지 계속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봐. 이래가지고 확대해야 국민들을 깨우칠 수 있어요. 알았어요?